이 도시의 동북부에 해당하는 침산동 일대에는 이런 반지 공장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어느 공장의 작업장에 쌓여있던 제품 더미에 괴상스럽게도 똥물이 끼얹어져 있는 것이었다. 작업장이 한결같이 오물투성이었다. 직공들은 더러워진 제품들과 오물을 제거하느라 온종일을 허비했다. 그러나 아무리 쓸고 닦아내어도 악취만은 금방 없어지지가 않았다. 공장 주인과 직공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도대체 웬 놈의 짓이야 이게. 개놈 새끼. 오늘 납품 안 하마 독구이 그만둔다 카던데. 아 그거 몰라서 묻는겨. 저기 장터 밑에 있는 마가놈 짓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 카이. 그 개놈의 새끼가 아이마 이래 조잡스럽게 지랄칠 놈이 여기 또 어딨노. 우리 독구이 뺏으려고 했을 끼다마. 이 새끼 벌짝머리를 고쳐놓자. 씨팔. 자 가자. 사장요 조심해야 돼 무마. 그 집에 땅 딸보라고 여기 직조공장 판지공장 바닥에서는 도무지 당할 사람이 없는 형구락 하는 놈이 그 집에 있구마. 마가놈이 지 똥구멍에 꿀이 까냐이 쇠파트를 키우고 있다 얘기제. 자 일단 가놓고 보자. 손과 손에 몽둥이와 새 파이프를 든 그들은 마간의 공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던 윤형구에게 굴목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형구는 찔러도 피가 안 나고 두들겨도 상처가 없다는 신화를 남겼다. 그의 주먹이나 발길질이 허공에 한번 뜨기만 하면 틀림없이 상대 중 누구의 갈빗대가 와장창 내려앉았다. 습격파들은 혼미백산했다. 어디 와서 개수작이고 우리는 똥물이 아니라 오줌방울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자? 그러면 얘 오줌방울도 모르지 얘. 다른 직공들이 형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 주먹이요. 번개보다 더 빠르대요. 한 놈을 내리쳤는데 세 놈이 낮아 빠지더라고요. 제일 나이가 어린 기호는 이런 일이 있는 날이면 괜히 신이 났다. 윤씨의 싸움질하는 광경이 여간 흥미진진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직공들은 그들이 썰렁한 숙소에서 주인집의 안방에 안내되어 특별 메뉴의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은 주인 마시가 따라주는 소주잔을 비우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자리에서 땅딸보는 단연코 영웅이었다. 그는 별말이 없이 사장과 부하들이 따라주는 잔만을 비워댈 뿐이었다. 좌석의 끝에 앉아있던 기식이가 일어나 땅딸보한테로 왔다. 그러곤 그의 어깨를 살폈다. 이상타, 어떤 새끼가 틀림없이 쇠파이브로 형님 이 어깨를 내리쳤는데 야 이 빙신아 그래 까네 장군이라 하지 와 장군이라 하겠노. 일동은 와 하고 웃어댔다. 기식이와 기우는 꿀먹은 벙어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땅딸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맛이나 공장에 이런 일이 생겨도 앞장서지를 않았다. 기식이가 부추겨 세워도 시큰둥한 대꾸만 할 뿐이었다. 특히 신의 K 고교의 228 데모가 있고 난 후부터 땅딸보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가 무슨 입버릇처럼 뇌까리는 말은 이런 것이었다. 지아 뿌라마, 남 아구창 돌릴라고 운동했나? 똥물 사건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땅딸보는 끝까지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마씨는 그를 어르고 협박도 하고 했으나 끝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땅딸보는 자연스레 마씨와의 사이가 뜨악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장인 마씨는 땅딸보를 내보내거나 무슨 안된 소리를 하지는 못했다. 그의 완력이 두려웠던 것이다. 윤장군은 그마 가마에 구경이나 하라고. 아이들이 무슨 상대가 돼야지. 털보하고 기식이가 먼저 나가거라. 일이 벌어지면 털보와 기식이가 먼저 뛰어들었다. 그들은 제1차 행동대원인 것이다. 그러나 완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들은 영 힘을 쓰지 못했다. 털보는 힘께나 썼으나 몸통이 눈에 날렵하지가 못했다. 판세를 휘어잡는 기량이 땅딸보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그래도 땅딸보는 나설 낌새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빙신들아, 앞집 고등학생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너거들 덩치만 컸지 말짱 헛살았다이. 땅딸보는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던 차에 동생 필구가 그 모양을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었다.
배운 것이라고는 주먹질 뿐인 그에게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씨한테 부탁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영구야, 생각 좀 해봐라. 사내 새끼가 그래 살면 안 되는 기다. 그저 사내라마 꽉 죽어 삐리도 의리 하나는 지키야지. 아이들 픽픽 나자빠질 찌게 네 손끝이 하나 까닥했나. 네 어디 입이 있으마 좀 놀리보래. 땅딸보는 손을 털고 있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부터 온종일 작업실에서 일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필구가 한밤중에 다급한 목소리로 영준을 찾았다. 영준아 자고 있나? 일로 좀 와봐라. 큰일이 났대이. 잠결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졸지에 눈을 떴다. 뒷집에서는 무슨 쿠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자지러질 듯한 비명도 들렸다. 그 사이를 뚫고 필구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영준은 불이 나게 옷을 주워 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뒷집 새방에서 처절한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상황 판단이 잘 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간 영준을 보고 필구가 건너왔다. 그의 손잔등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의 불편한 걸음새는 더욱 심화된 듯 했다. 이 오밤중에 와이카노 무슨 일이고? 털보하고 기시기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다. 역습이다. 한 공장 사람들끼리 와카노 이때까지 정답게 지냈는데 쫓겨낼 때는 다 그런다 카드마. 마시의 수법 아이가 오늘 밤 그럴 줄 알고 형이 안 자고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 일대 몇이고 괜찮겠나? 형이 자신 있다겠다. 기다리보자. 어둠 속이라 확연히 보이지 않았으나 과연 땅딸보는 전광석화와도 같이 주먹과 발길질을 날렸다. 이 깡통들아 정신 차리가 개놈의 새끼 뭐라고? 자네 새끼는 의리를 생명같이 알랐고 그래 이 깡통들을 몇 푼으로 꼬시갖고 이런 식으로 날 몰아낼락 하는 기라 의리가? 너거 빨리 손 털고 항복해라. 그라마 살려준다. 안 그라마 너거 전부 내 손에 죽는다 하는 거 모리나? 이 개새끼들아 너거는 내한테 백놈 덤비도 안 된다. 지금 당장 손 안 털마. 너가 급소를 긁어버릴 기다. 자 빨리 마당에 나가 한 줄로 서라. 돼지기 전에. 아이고 형님요 용서해 주이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털보가 방을 뛰쳐나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땅딸보의 그 강력한 주먹을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었다.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는 마씨의 당부가 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기시기와 기우는 다급히 방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큰형님요 죽을 죄를 지었구마. 한 번만 봐주이소. 마당에 내려가 서거라. 안 돼지고 싶으마. 금방 주먹을 거두자 하는 녀석들은 비명을 내지르면서 마당으로 나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어둑한 마당에 검은 실루엣들이 그득했다. 개새끼들아 너거들 그래도 봐주느라고 급소는 안 긁었으니까네. 돼지지는 않을 끼다. 그 대신 앞으로 내 말을 안 들으마. 내 손가락이 너거 심장을 핥히낼 끼다. 나는 너거를 좋은 놈이라고 믿고 있다. 자 따라와. 필구 니는 그 집 영준 학생방에 들어가 있거라. 이 집으로 오면 안 된다. 땅딸보는 별채로 향했다. 그의 석가래보다 더 강력한 발길질은 단숨에 마씨의 가슴을 으깨 놓았다. 이 개놈의 새끼 언제부터 돈뿐깨나 만졌노. 지옥 가서도 고지랄할래. 이 시브렐로마. 땅땅보의 옆 발길질이 쾌하고 마씨의 귓밑을 강타했다. 불쌍한 애들 언제까정 이런 식으로 붙여 처먹을 생각이고. 쌍놈의 새끼. 얘들아 이 새끼 짓밟아 뿌리야 가리. 그리고 나르는 기다. 멀리 갈 데 없는 놈들은 날 따라오거래. 서울로. 문 밖에 엉거주 춤 서있던 직공들은 마씨의 집안을 마구 덮쳤다. 구두발로 뛰어든 그들은 사정없이 집안을 짓밟고 때려부셨다. 개새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하고만 살았다 카이. 개새끼 우리가 지 쫄빙이고 먹고 결국 니한테 다 당하고 말기다. 제각기 한마디씩 뱉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바뀐 것이다. 마씨집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은 썰물처럼 지금까지 자신들의 직장이었던 데를 미련 없이 빠져나갔다. 빌구야 빨리 나와라. 시간이 없다. 골목에서 땅딸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빌구는 영준에게 낯선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초저녁에 형이 오늘 밤중으로 서울로 떠날 거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누님집의 전화번호라고 했다. 인연이 있으면 후일을 기하자고 하면서 황급히 골목을 메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영준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진 어둠의 공간 속으로 나와보았다. 주변이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뒷집 주인집 부근에서는 한껏 가라앉은 적적감이 전해왔다. 전혀 광선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영조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이 괴괴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필구가 적어놓고 간 전화번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영조는 생각의 갈래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3년간 끈질기게 추구해온 학생운동과 최근의 집안 사정, 그리고 뒷집 사람들, 오해수 여인과 윤필구 형제와의 인간관계들이 머리를 메워왔고 눈앞에 선하게 떠올라왔다. 자신은 이제 어쩐 일인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 그는 이런 강박관념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고 양심대로 사는 방법인가. 그는 해답을 구할 길이 없었다. 언제나 타오르듯 화사한 아름다움으로 육박해오는 안영란에게의 관심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녀린 몸매에 청순한 얼굴을 한 박영희에게로 쏠리는 마음도 솔직히 말해 절실했다. 사춘기 청년의 당연한 번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2년 이내 민정이양이라는 공약을 내걸어 결국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케네디 행정부였다. 그해 가을 김연길 경위는 군사정부에 의해 숙정되었다. 무능부패 공무원의 낙인이 그에게 찍혀졌다. 이런 거창한 이유를 매달 필요도 없었다. 자유당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무원들의 일체 숙청 작업이 단행된 것이었다. 영준 일가는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것은 몰락의 길이 아니라 완전한 괴멸의 순간이었다. 그것은 꼭 영준 일가만의 경우가 아니었다. 이 땅 어디에서건 말단 셀러리맨들이 걸어야 하는 공통의 운명이었다. 김연길은 그런 운명의 길을 걸을 뿐이었다. 어느 날 새벽 고난 잠결의 영준은 누군가가 살며시 대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영준 학생, 영준 학생. 자신이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가만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영준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오해수 여인임을 알 수 있었다. 영준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명도 자우말리 땅 아래 숨어있는 이런 밤중에 오여인이 찾아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며칠 실직한 후 잠시 고향에 다니러 가시고 안 계셔서 다행이었다. 어머닌 그런 눈치에 어두운 분위기에 안심이었다. 영준은 대문께로 나갔다. 오여인이 골목의 어둠 속에 붙박혀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그녀를 들어오라고 하기가 못해서 자신이 골목으로 나갔다.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갑자기 떠나게 돼서 어떻게 연락을 취할 길이 없었어요. 찾아와줘서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밤중에 이렇게 오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예? 둘은 둥금이 풀린 새벽길을 걸었다. 자신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왜 오여인에게 이렇게 퉁명스러운 어투로 얘기하는 것일까? 영준은 자신이 미웠다. 그는 가련한 여인의 보따리를 들어주었다. 5시에 떠나는 군용열차를 타고 그녀는 서울로 간다고 했다. 그냥 헤어지면 정말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 찾아왔다는 얘기를 다시금 했다. 시가지 한복판을 길게 누워있는 철길에서는 가끔 차량 연결을 위한 화차들이 오갔다. 그것들이 내지르는 기적소리가 차량하게 들렸다. 영주는 여인의 정성이 고마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너무나 귀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가진 여인이 너무나 혼탁한 웅덩이에 빠져있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저편 출구 쪽에는 군인들이 모여서서 점호를 받고 있었다.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쓸쓸한 대화시비를 오갔다. 영주는 그녀가 사가지고 온 입장권을 들고 플랫폼으로 나갔다. 아직 어둠이 짙은 공간 여기저기에 객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영주는 여인에게 주소를 적은 쪽지를 전해주었다. 화차가 출발이 긴 기저금을 울렸고
이윽고 여인을 실은 차량은 멀어서 갔다. 사춘기 청년이 눈시울에는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3. 이별. 땅딸보 윤씨가 같이 일하던 털보 엄씨와 기식의 반란을 힘과 설득으로 제압하고 그들과 동생 필구와 함께 서울로 떠나간 후 영존의 마음은 참으로 허전했다. 더군다나 오해수 여인도 떠나지 않는가. 그녀를 실은 열차가 아직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역 구내를 빠져나갈 때 영조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것은 정말 기약할 수 없는 헤어짐이었다. 잊을 수 없는 여인이여, 이렇게 허무하게 졸지에 헤어져야 하는가. 사람의 정이란 묘한 것이다. 사람은 절대로 처음 만나 정에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만나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정에 들지 않는다. 무슨 놀이건 어떤 놀이를 같이 해야 한다. 정 같이 할 놀이가 없으면 눈싸움이라도 해야 한다. 이 놀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질과 특질,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나간다. 거기에 재미가 있고 다시금 그 놀이를 하고 싶어진다. 결국 이런 감정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놀이꾼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생활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다. 놀이의 짝이 없기 때문이다. 땅딸보 윤씨나 오해수 여인이 물론 어린 영준과 무슨 놀이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앞 뒷집에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놀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영준이 전혀 모르던 인생의 새로운 지평선을 그의 눈앞에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살던 뒷채의 쇳방문은 열린 채에 바람에 따라 덜커덩거렸으며 직공들이 반지 제조 작업을 하던 조그만 공장에도 그늘과 정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작업을 하지 않으니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직공들이 없으니 인기척이 사라진 것이다. 자신의 공부방을 들며 날며 대하게 되던 뒷집의 그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놀이를 같이 하던 파트너들을 그는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오해수 여인과 헤어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기야 그녀와 헤어지고 만나고 할 것도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녀와는 언제나 우연히 만났고 헤어졌다. 단 한 번도 고의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우연한 만남이 영준에게는 어느 사이 놀이의 경험을 통한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가장 끈덕지게 되풀이되어 하는 놀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성을 짝과 버리는 사랑의 놀이가 아닐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준은 정말 오해수 여인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남자들이란 대부분 여자들과는 달리 이 사랑의 첫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일생을 살고 난 한 사내의 경우 그가 누구하고 사랑의 첫 놀이를 했으며 그때의 감격이 어떠했는가를 잘 기억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본능이고 일평생 그 놀이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사내들은 어두운 뒷골목의 냄새나는 조그만 방, 몸을 파는 여인의 배 위에서 그것을 경험하기가 일수이다. 그것도 약간 취한 상태에서 같이 소주 한 잔을 즐긴 젊은 패들과 우연히 몰려가 그것을 경험해버린다. 그러므로 그것에는 미련이나 어떤 그리움이 자라날 누리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준의 경우는 달랐다. 무슨 폐병쟁이같이 보이는 사내와 살림을 하고 있었으나 오 여인은 적어도 영준의 눈에는 그렇게도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녀를 먼 눈으로 보기만 해도 떨려오는 가슴을 느끼곤 했음을 말해버리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리라. 그런 여인을 동정의 몸으로, 그것도 격동과 흥분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신비롭고
너무나 헌신적인 여인이여 영원히 행복하시라. 여몽을 깨고 떠나가는 찰마를 바라보면서 영조는 그녀의 앞날을 축원했다. 김연길이 고향을 찾는 일이 요즘에 와서 부쩍 잦아졌다. 직장을 쫓겨난 그에게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처자식을 줄줄이 거느린 그가 놀기 위해 고향을 찾을 덕은 없었다. 그는 하늘마을 고향집 대청에서 형님인 연중과 마주 앉았다. 군사혁명 정권이 들어서서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했으나 아직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았다. 마을에서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차제에 자칫하다가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산천과 들판을 헤매어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구해와야만 했다. 설익은 보리를 베어와 삶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수밖에 없었다. 온 마을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생야단들이었다. 군사정권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이 보릿고개를 없애겠다고 혁명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 아무래도 뱀골 땅 8마지기를 팔아야겠습니다. 어째 살아갈 방법이 막연하네요. 그게 원래 지가 아이들 대학시키려고 사둔 거지만 당장이 급하네요. 지독한 중국이라 살 사람이 있을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연중은 동생에게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만 했으나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었다. 동생한테는 말을 여태껏 하지 못했네만 기실 그 땅은 벌써부터 우리 땅이 아닐세. 네? 학생혁명 직후에 면장 선거한다고 떠들어 쌀찌게 그 땅을 팔아서 선거 준비금으로 썼지. 당선되마 금방 사놓을 생각을 하고 시리. 시국이 이렇게 된 마당에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노. 내가 막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사놓을 테니 동생은 너무 걱정 말라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내용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직접 확연히 밝혀진 것이다. 연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앞길이 캄캄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다시 사놓겠다는 연중의 말은 전혀 믿을 바가 못 되었다.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그 엄청난 액수의 땅을 어떻게 다시 사놓는단 말인가. 그는 손을 털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아들놈들을 어떡하든 공부시키겠다고 젊었던 시절 이를 악물고 벌어서 사놓은 땅이었다. 외정 시절 일본에까지 흘러들어가 광산 노동자로 떠들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놓은 땅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망감을 내색할 수가 없었다. 고향 땅에 너무나 오랜 세월 흘러내려오는 풍습 때문이었다. 큰형님은 아버지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땅의 생산력에만 애울하지 묶어 살아가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큰형님의 권위란 절대적인 것이었다. 연길은 큰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막연하기만 했다. 여태껏 반 실신 상태에 있는 연로하신 아버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다. 마침 어른은 발작에 가라앉아 마당 한 구석에 멍석을 내다 놓고 그 위에 멍청히 앉아 있었다. 그는 가끔 가다가는 자신에게 그늘을 내려주는 아름드리 감나무 가지를 멍청히 올려다보곤 했다. 자신이 가끔 거기에 메어져 호되게 아들의 참나무 작대기에 어져 맞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묘한 표정을 지었다. 연길은 무엇보다도 둘째 아들 영철이 상태가 걱정스럽고 힘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한 피의 저주였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었다. 게다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영준마저 성적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아이가 영 길을 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도무지 요령이 서지 않았다. 형님이 비록 남 못할 짓을 했으나 생보리를 베어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연중의 면장 출마의 바람도 자신이 은근히 불어넣었는지도 몰랐다. 6.25 사변 때 적화된 하늘마을에서 연중이 철저하게 부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그의 동생이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연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연중은 그런 충성심을 인정받아 면당 위원장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가 군당이나 도당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충성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양민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그가 몹쓸 짓을 적잖이 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늘마을 사람들은 연중의 그러한 행위를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하늘마을이 국군에 의해 수복이 되었을 때 연중은 마을에 남지 못하고 그렇다고 퇴주하는 임금을 따라 월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안동 쪽으로 도망을 쳤던 것이다. 그의 살 길은 동생 연길이 품 안에 안기는 것뿐이었다. 이제 이 세상에 그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총대를 메어줄 사람은 동생 연길 뿐이었다. 그러나 연중은 동생 연길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다. 동생을 찾는 길만이 자신의 일신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것마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산속으로 숨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그가 얄궂은 운명의 빨치산 아닌 빨치산 노릇을 하기도 어려웠다. 그가 북쪽으로 내빼기는 더더구나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무슨 사상이 있거나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역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경찰관 동생을 도왔다는 죄가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에게 불어닥칠 어떤 우환을 미리 막아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부역일 뿐이었다. 그런 그가 패주하는 적을 따라 고향 산천을 등지기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정신이 흐린 노부를 절대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믿었다. 지금 당장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북으로 따라갈 경우 어쩐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남을 경우에는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다. 동생 연길이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연길이의 얼굴을 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변절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유엔군과 국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숙티제 너머에는 북상하는 국군들의 애맨소 총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인민위원회 골수분자들은 벌써 후퇴 준비를 서둘렀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며칠 밤을 지새운 연중은 어느 깊은 밤 권총을 가슴에 감추고 집을 나섰다. 군 경험이 없는 그였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점령하에서 사격 연습을 해두었던 것을 금방 써먹게 되었다. 그는 사람이 다니는 산길을 피하고 언제나 항상 이용하던 야산의 소나무 숲길을 걸었다. 상운면 장터 거리에 있는 수능집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마당에 나서니 달빛이 밝았다. 산 너머 멀지 않은 곳에서 포성이 들려왔다. 마당을 벗어나려다가 그는 인기척에 놀라 걸음을 멈췄다. 뜻밖에도 둘째 동생 연발이와 연중 자신이 맏아들인 영문이 집 앞 좁다란 길가에 앉아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연발은 도계 탄강에 나가 광부로 일하다가 조금 이상하다는 광산총의 판단에 의해 지금은 집에 와서 쉬고 있었다. 영문은 연길이 맏아들인 영준이와 동갑내기였다. 문중의 종손답게 어린 나이에도 사리에 밝았고 효심이 지극했다. 그것은 큰 문중의 인습이었다. 연중은 찔끔했으나 어떻게 다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벌써 연발이와 영문은 앉은 자세를 풀고 일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이 밤중에 어딜 다 가십니까? 잠시 갔다 올 때가 있다. 사람이 많이 죽는다 카던데 예? 영문이도 끼어들었다. 그래, 멀리 안 간다. 너거는 이마이 깐에 여기 있지 말고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거라마. 야, 어서 다녀오이소. 연발이와 영문이는 꾸벅 절을 했다. 가슴팍에 질려진 권총의 통신이 맨살에 닿았다. 쇠붙이는 찌릿하게 찬 기운을 전신으로 전파시켰다. 중천에 뜬 달은 잽싸게 옮겨놓은 발걸음 밑에 짧은 그늘을 만들었다. 그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옆길로 빠졌다. 거기는 곧바로 소나무 숲이었다. 안희자 여인을 없애자고 마음먹었으나 참으로 아까운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참으로 포동포동하고 감칠맛 나는 계집이다. 안여인과 하룻밤을 새우고 나면 적어도 2, 3일은 계속 퍼부어져 오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녀는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격렬했고 온밤 내내 지칠 줄 몰랐다. 시골 장터거리 토담집 주망의 뒷방에서 벌거벗은 사내와 계집은 온 밤을 밝혀 넉장 방아를 찧었지만 누구의 입에서건 연길의 이름 석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인간의 일생은 짧다. 이 짧은 일생을 주저와 외굴수로 산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자네 여태껏 연길이를 생각하는가? 사내가 저쯤 벌렁 나가 떨어지면서 한마디 뱉었다. 그 말이 진즉 나왔어야 하는데 이제야 겨우 터진 것이다. 계집은 원래가 연길이 것이었다. 지서의 차석은 소백산맥을 넘어온 거칠고 끈덕지기 짝이 없는 빨치산들의 혼쭐이나 처자식을 이끌고 숙지제를 넘어 안동으로 주랭형을 쳐버렸다. 그가 도망을 치고 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 면수제지는 붉은 군대에게 점령되었다. 누가 생각한다 계십니까? 다시는 못 만날 사람. 눈치가 그렇지를 않구마이. 절대 안 그래예. 면당 위원장님만 이래 안 좋아하는겨. 오자마 죽었을지도 모르제. 틀림없을 기라마. 동생 연길이가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가 남겨놓고 간 애첩을 차지하는 일이 죄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들앉힌 계집이 아니라 주먹거리에 떠벌리고 앉은 계집이 아니던가. 그것은 무릇 깨어차는 놈이 임자가 아니던가. 비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라 인간의 마음은 제각기 묘하게 돌아갔다. 숲속길을 따라 걸었지만 연중은 어떤 위험을 느꼈다. 오는 길을 버리고 완전히 숲속으로 기어들어가 자신의 몸통을 숨기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갔다. 포성과 총성이 점점 격렬해졌다.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자칫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없잖아 있었다. 주막집의 똥기집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살 수 있다. 어느 쪽 사내 놈도 이 계집의 밑의 것은 달라 해도 모가지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연중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인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르랴 장터거리 저 너머 숙티제에서는 화염이 솟구치고 있었다. 산악을 뒤덮은 거대한 어둠의 장막은 아래쪽 한 귀퉁이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 연중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여느 때처럼 능숙한 솜씨로 수능집의 안방으로 스며들었다. 아이고 매, 이 밤중에 위원장님이 웬일이십니까? 아직도 산으로 숨지를 안 하는겨? 다들 떠나들 가던데 예. 이 사람아, 어서 앉게. 떠나더라도 그냥 떠날 수야 있나? 사내는 계집을 알문으로 만들어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 자신도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손을 집어넣어 윤기 나는 세부치의 방아쇠를 당겼다. 종소리는 이불 속으로 삼켜졌고 비명소리는 어째 크게 나지도 않았다. 집집마다 대문과 방문을 꼭꼭 쳐닫았고 방문마다에는 시커먼 무명이불이 드리워져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총성을 들었는지 확연히 알 수 없었다. 좌우간 아무도 이 총성을 듣고 이 집으로 달려오지 않았다. 숨 떨어진 여인의 이부자리 옆에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던 둘배기 계집애조차도 이 총성에 잠을 깨지 않았다. 연중은 몸을 낮추고 은폐물을 찾아 서서히 이 장터거리를 벗어났다. 다시 숲속으로 들어간 그는 남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희망인 연길이 틀림없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소백산맥의 들머리에 위치한 이 상운면을 잠시 피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주 쪽에서 퇴로가 차단된 인민군들은 필시 소백산 쪽으로 잠입할 게 틀림없었고 자신들의 존재를 산악으로 숨기기 전에 추격의 고삐를 늦추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콩 볶는 듯한 총알의 우박 속에서도 용케 숙티제를 넘어간 연중은
더 이상의 전진을 포기했다. 그는 옆으로 세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깊은 골짜기의 동굴을 찾아갔다. 그는 거기에 몸을 숨기고 동굴의 좁은 입구를 가시덤불 따위의 잡초와 잡목으로 틀어막아 버렸다. 골짜기는 깊었으나 산이 높았고 동굴이 비교적 골짜기의 뒤쪽으로 뚫려 있어서 저 아래 상은면의 장터거리가 비스듬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머지않아 여명이 전해져 올 것이다. 어둠 속에서 부시럭거리며 끊임없이 재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장터거리에는 깜빡이는 호롱불조차 보이지 않았다. 짙은 어둠과 질식할 것 같은 침묵만이 겹겹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수백산 속으로 퇴조하는 인민군들의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장터거리를 지나 뒷산으로 빨려들듯이 사라져갔다. 이윽고 추격군이 제이마르에 이르렀다. 그들은 목소리를 죽여 구령을 하고 작전 임무를 시달했다. 순식간에 어둠에 쌓여있던 장터거리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조명탄을 대량으로 발사한 것이었다. 퇴조하는 인민군들이 광분하는 꼴이 조명탄 불빛 아래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그냥 장터거리를 빠져나간 것이 아니었다. 식량을 훑어가고 장정들을 끌고 갔으며 젊은 여자들을 징발해 갔다.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주민은 사정없이 총살했고 가옥에는 불을 질렀다. 꼭 인민군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닐는지도 모른다.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의 생리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장터거리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수능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모 안희자 여인은 이미 생명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첫돌배기 딸 명예와 그녀의 동생 희식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마저 없애버리지 않은 것이 다소 후회스러웠다. 두 군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거기에는 오직 검은 공간을 가르며 나는 붉은 탄환의 엇갈림과 간혹 검은 공간 위에 떠오르는 조명탄의 발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이 하는 짓이었으나 그 어떤 사람의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다. 연중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국군이 지나간 남한 땅 전부가 그의 무한한 은신처가 될 수 있었다. 고향 땅을 멀리하고 남쪽을 향해 죽어라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